48세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남편을 사별한 후 홀로 지낸 4년의 시간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대형 치과병원에서 15년간 수석위생사로 일하다가 남편 사별 후 그만둔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작은 동네 치과를 찾아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의 원장이 지금의 남편이었죠. 첫 면접에서부터 그는 달랐어요. 다른 치과 원장들처럼 단순히 경력만 묻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는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지까지 세심하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사별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에 진짜 안타까움이 스며 있었어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의 배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줬고 제가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알려주었어요. 대형 병원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여유로운 분위기였죠. 환자 수도 많지 않아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볼 수 있었고요.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3년 전에 이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청취자였어요. 제가 사별 후 겪었던 외로움,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의 불안함까지 모든 걸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도 조언을 강요하지도 않았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 사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퇴근 후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주말에 가벼운 등산을 함께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페를 기억해 두었다가 데려가주고 제가 힘들어할까봐 무리한 코스는 피해 주었죠. 어느 봄날 저녁 병원 정원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를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혹시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48세에 다시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사실 저도 언제부터인가 그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병원에 나올 때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의 작은 칭찬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 때문에 선뜻 내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죠. 연인이 되고 나서도 그는 정말 신중했어요. 직장에서는 철저히 원장과 직원 관계를 유지했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절대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만 연인이 되었죠. 그런 그의 모습이 더욱 믿음직스러웠어요.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그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제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따뜻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말이에요. 남편의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능력 있고 예쁜 아내를 얻었다고, 병원 운영도 더 든든해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정말 신사였어요. 제가 오랜만에 일이라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죠. 천천히 가자고,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하며 제 어깨를 가볍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사별 후 메마른 사막 같았던 제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귀에 속삭이며 나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때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48세에 이런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병원 분위기는 그대로였어요. 남편은 직원들 앞에서 여전히 저를 치과의생사 민경 선생으로 대했고 저 역시 그를 원장님으로 불렀죠. 다른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퇴근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오늘도 고생했다며 건네는 미소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가면 우리는 완전히 부부가 되어 소파에서 하루 일과를 나누며 웃곤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소속감과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이곳은 제 남편의 병원이고 저는 그 병원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환자들도 저를 원장 부인으로 알고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었고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달콤한 시작이 어떤 그림자를 품고 있는지, 남편의 따뜻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현실에, 그날 밤 남편이 우리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팀이라고 말할 때,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48세에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말이죠.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남편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혼의 열정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시선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병원에 나와 진료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환자용 가운을 정리하며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뒤에서 자결하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남편이 원장실 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따뜻한 애정이 아니라 뭔가 더 강렬하고 갈망에 찬 시선이었죠. 제가 당황하며 몸을 일으키자 남편은 태연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댔어요. 다른 직원들이 올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죠. 우리 아내가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며 그의 손길이 허용된 경계를 살짝 넘어섰을 때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직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안 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곧 접수 직원이 들어와서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남편이 제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갑자기 끌어안았죠. 아침에 미안했다면서도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매력적이었다고 속삭이더라고요. 그의 품이 평소보다 훨씬 강렬하고 뜨거웠어요. 제가 놀라서 몸을 빼려고 하자 그는 더 단단히 안았죠. 여기서는 안 된다고 직원들이 있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제 목덜미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문 잠갔으니까 괜찮다고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강함이 있었어요. 부드럽지만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품에 안겨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손길이 제 등을 따라 내려오며 은밀한 곳을 어루만질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어요. 그날부터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진료 중간중간 제가 기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몸을 감싼다거나 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손목을 잡고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일들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신혼의 달콤함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남편이 다가와 경계를 넘을지 모른다는 긴장감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항상 신경이 쓰였죠. 어느 날 오후 70대 할아버지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남편 옆에서 석션으로 침을 빼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다리가 제 다리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은밀한 접촉이 이어지는 거예요. 환자는 입을 벌리고 누워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몸을 살짝 옮겨봤지만 남편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손길이 업무를 가장한 채 제 몸을 스쳐 지나갈 때 석션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환자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환자가 눈치챈다면, 다른 직원들이 알게 된다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나간 후 남편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오늘 왜 이렇게 긴장하냐고, 몸이 안 좋은 건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이유를 뻔히 알면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줬어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면서도 그 손길에는 다른 의도가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반응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남편의 태도는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피곤해하면 먼저 쉬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계속 제 몸 어딘가에 손을 올렸어요.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했다면서 제게 스며드는 그의 손길이 점점 더 깊숙한 곳을 탐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강도가 세져갔어요.
제가 TV에 집중하려고 해도 계속 방해했죠. 남편의 애무가 점점 더 거침없어질 때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더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 시선 속에 뭔가 어두운 즐거움이 서려 있었어요. 밤에 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제 컨디션을 먼저 물어보고 배려해 주었는데, 이제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갈망을 먼저 표출했습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말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남편인데 아내가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억지로 받아들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남편이 제 반응을 마치 실험하듯 관찰한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감정의 변화를 즐기는 것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요즘 너무 강하신 것 같다고, 조금 천천히 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신혼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로 서운해하냐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소유하려는 마음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남편의 행동은 후자에 가까워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면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변한 걸까요? 사랑받고 있는 거라고,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사랑받는 것과 소유당하는 것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어요. 남편의 눈빛에서 익히는 그 깊은 갈망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혼 3개월이 지나면서 남편의 욕망은 더 이상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만, 그 다음에는 병원 원장실에서만이었는데 이제는 진료실 한복판에서도 서슴없이 저를 향한 갈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40대 여성 환자가 스케일링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치료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석션과 기구를 준비하고 있었죠. 환자가 잠시 입을 헹구러 일어난 사이 남편의 손이 제 허리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었어요. 기구대 뒤에 가려진 채로 그의 손길이 제 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환자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불과 2미터 떨어진 곳에서 말이에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환자분이 곧 온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대담해졌어요. 제 귀에 바짝 다가와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이런 스릴이 있어야 재미있다고, 제가 긴장하면 더 아름다워진다고 속삭였습니다. 환자가 돌아와 자리에 누웠을 때 제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들켰을까봐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힘들었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치료를 계속했지만 가끔 제게 보내는 시선에는 은밀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대기실에 환자가 3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환자 차트를 가져오라는 핑계였죠. 상담실 문을 닫자마자 남편이 저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그리고는 제 입술에 격렬한 키스를 했습니다. 대기실에 환자들이 있다고, 간호조무사도 바로 옆방에 있다고 애원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은 소리만 안 내면 아무도 모른다며 절제할 수 없는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저항할수록 그는 더 흥분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두려움과 긴장감을 연료 삼아 타오르는 불길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다음 환자 준비가 됐다고 알리는 소리였어요. 남편은 천천히 저에게서 떨어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뭔가 위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엔 더 조용한 곳에서 해야겠다는 그의 중얼거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더 조용한 곳이라니, 더 안전한 곳에서 더 깊이 저를 탐하려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집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샤워하는 동안에도, 요리하는 동안에도, 심지어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도 거침없이 다가왔습니다. 제 일상의 모든 순간이 그의 욕망에 침범당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제가 친정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걱정을 표하고 계셨는데 그때 남편이 뒤에서 제 목을 감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급하게 뭔가 떨어뜨린 것 같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밀쳐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하는 것 같았어요. 방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따졌지만 그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짜릿했다고 제가 그것을 느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짜릿함이 아니라 공포를 느꼈는데 그는 그것마저 자신의 쾌락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제 사생활이라고 할 만한 게 사라져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할 때도 남편이 들어와 제 몸을 감쌌고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그는 문 앞에 서서 저를 지켜봤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남편은 제가 그의 아내니까, 부부니까 언제든 볼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의 소유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원장실로 불려갔고 그곳에서 남편의 굶주린 애정 공세를 받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문을 잠그고 했지만 이제는 문을 잠그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든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제가 혹시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떨며 물어도 남편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위험함이 더 자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긴장할수록 두려워할수록 그는 더 만족스러워했어요. 어느 날은 환자가 치료받는 바로 옆방에서 제게 손을 댔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제가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죽이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중요한 건 저의 기분이나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뿐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불편해하고 두려워할수록 그는 더 흥분한다는 것도. 집에 돌아와서도 휴식은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뒤에서 달라붙었고 빨래를 개는 동안에도 방해했습니다. 제 모든 일상이 그의 욕망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간호조무사가 어느 날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피곤했거든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너무 저를 사랑해서 힘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눈 밑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하고 지친 여자만 서 있었어요. 이게 사랑일까 하고 거울 속 저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모르겠었어요. 남편의 그림자는 이제 제 일상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더 짙어져만 갔어요. 결혼 반년이 지나면서 남편의 집착은 이제 통제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제 존재 자체를 지배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저항할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병원 CCTV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어느 날 우연히 원장실 컴퓨터 화면을 봤는데 진료실과 대기실을 비추는 CCTV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는 제가 혼자 일하고 있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언제부터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다른 남성 환자와 이야기할 때, 택배 기사와 인사를 나눌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모두 체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CCTV 존재를 안다는 걸 알고 나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아내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 남편의 의무라고, 혹시 다른 남자들이 접근하면 어떻게 하냐고 되물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병원에 있는 내내 감시당하고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환자와 대화할 때도, 동료와 이야기할 때도 항상 CCTV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러운 미소조차 남편이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남편이 제 핸드폰까지 검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가족과의 연락까지 모든 걸 샅샅이 뒤졌어요. 어느 날은 대학 동창이 단톡방에 올린 사진에 제가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추궁을 받았어요. 왜 다른 남자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냐고, 혹시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의 질투와 의심은 점점 더 병적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가면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냐고 했고, 새 옷을 입으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사 입었냐고 따져봤어요. 결국 저는 점점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만 입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언제 돌아올 건지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계속 전화를 걸어댔어요. 한 번은 대학 동기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30분 간격으로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언제 끝나냐고, 두 번째는 누가 와 있냐고, 세 번째는 지금 당장 들어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며 먼저 자리를 떠야 했어요.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봤습니다. 혹시 남자 이야기는 안 했냐고, 나에 대한 험담은 없었냐고 계속 추궁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그 일이 있고 나서 친구들이 걱정스럽다며 연락을 했지만 남편 때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친구들과의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남편은 제가 남성 환자와 이야기하는 시간까지 재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설명도 최소한으로만 하라고, 불필요한 친절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경고했어요. 어느 날 20대 남성 환자가 치료 후 제게 고맙다며 밝게 웃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냥 예의상하는 인사였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CCTV를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왜 그 남자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냐고,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서 있었다고 따져봤어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환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웃는 것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모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병원에서조차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게 된 거죠. 남편의 통제는 제 몸에도 미쳤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면 며칠 동안 차갑게 대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결국 먼저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남편의 기분을 맞춰줘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 분위기까지 얼어붙었거든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이 제 반응을 실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일부러 더 과격한 요구를 해서 제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굴복할 때마다 더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자랑하고 싶다고,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내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저를 전시품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소유물을 자랑하듯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소유물이었다는 걸.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은 늪에 빠져 있었어요.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뜸해졌고, 직장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약해진 걸까? 예전에 당당하고 독립적이었던 나는 어디로 간 걸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남편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착은 아직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시간에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허락한 유일한 자유시간이었죠. 핸드폰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고 혹시 전화가 와서 늦는다고 의심받을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그때 낯선 여성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하지만 어딘지 지쳐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제게 건넨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세종치과에서 일하시는 분 맞냐고, 그리고 원장과 결혼하신 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누구신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의 전 아내라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전처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여자는 제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더니 미안하다고, 하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혹시 남편에게 해로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길 며칠 전부터 저를 지켜봤다고 했어요. 카페에 혼자 앉아서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 시간에 쫓기듯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점점 야위어가는 얼굴까지 모든 게 자신과 똑같았다고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여자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CCTV로 감시하는 것, 핸드폰을 검사하는 것, 친구들과의 만남을 제한하는 것, 조금이라도 늦으면 계속 전화하는 것. 모든 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과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말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정확했어요. 심지어 남편이 화날 때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다가 제가 사과하면 다시 좋아지는 패턴까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가 제게 물어봤어요. 혹시 본인이 예민한 건 아닌가 하고 자책한 적이 있냐고, 남편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본 적이 있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모든 게 제 이야기였거든요. 그 여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정신적 학대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띵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게 바로 제가 겪고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남편이 제 현실 감각을 왜곡시키고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고 모든 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자신도 처음에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점점 숨이 막히고 자신이 사라져가는 걸 느꼈다고, 그리고 이혼 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다음 아내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걸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왜 남편이 이혼했는지, 왜 전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지, 왜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면들이 결혼 후에 드러났는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게 당장 행동을 취하라고 조언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거라고, 가정폭력 상담소나 112에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해결은 안 되더라도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신고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가 말했어요.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라고, 그 사람은 절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보였던 모습들이 이제는 모두 계산적이고 조종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며 걱정스럽게 묻는 말도, 오늘 누구를 만났냐며 관심 있게 묻는 말도 모든 게 감시와 통제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점차 차분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CTV 감시, 핸드폰 검사, 친구들과의 만남 제한, 정신적 통제와 압박에 대해서 말이에요. 상담원분이 친절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명백한 정신적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공식 기록을 남기고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정폭력 신고 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병원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나갔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상담사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전형적인 정서적 가정폭력의 패턴이라고, 이런 경우 가해자는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평소 행동들을 다시 보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묻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걱정하는 것도, 핸드폰을 슬쩍 들여다보는 것도, 모든 게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할지라도 이렇게 통제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신고를 한 이후로 남편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뭔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제 행동을 관찰했고 왜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냐고 몇 번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은 상태였어요. 무서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처가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상황은 절대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신뢰하는 거라는 걸. 제가 그동안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모두 가스라이팅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비록 혼자가 되더라도, 가난해지더라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삶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신고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남편에게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건으로 출석하라는 통보였죠. 그날 남편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다가 곧 분노로 변했다가 마지막에는 차가운 계산이 깃든 표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묻더라고요. 혹시 내가 신고한 거냐고. 저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먹은 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대답했을 때 남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더 교묘하게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제 업무량을 갑자기 늘렸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케줄을 잡아놓고는 왜 일을 제대로 못하냐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지적했어요. 집에서는 밥도 해주지 않고 청소도 안 하면서 집안이 왜 이 모양이냐며 핀잔을 줬죠.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예민하게 굴어서 부부 관계가 나빠졌다고, 쓸데없는 신고를 해서 가정을 파탄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자책하고 사과했을 텐데 이제는 이것도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편이 상황을 조작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경찰서 조사 당일 남편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돌아와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경찰도 별거 아니라고 했다며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상담사분께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 처음에는 대부분 경고 차원에서 끝나지만 기록이 남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재발하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비밀리에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 몰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다니며 적당한 곳을 찾았습니다. 월세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자유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어요. 전처가 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분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사하는 날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필요하면 법적 조언도 구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학회 참석으로 부산에 1박 2일로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감시하려고 계속 전화했을 텐데 신고건 때문인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바로 짐을 쌌어요.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캐리어 2개에 담았습니다. 결혼 반지는 화장대 위에 그대로 두고 왔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편지에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별거를 하겠다고 썼어요. 이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만약 계속 통제하고 감시하려 한다면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처가 와서 도와주었어요. 짐을 차에 옮기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 가장 힘들 때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새로운 원룸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작고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자유의 성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 공간,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했어요.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를 보냈습니다. 모두들 그동안 왜 연락이 안 됐냐며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간단히 상황이 복잡했다고만 말했어요.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돌아오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설득하려 했지만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 메시지, 전화, 심지어는 병원 동료를 통해서까지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모두 돌아와 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처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일시적으로 변한 척하지만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이 직접 제 원룸 앞에 나타났어요. 인터폰을 눌러대며 나오라고, 이야기하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미 가정폭력 신고 기록이 있으니 더 빨리 처리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남편을 떨어뜨려 놓은 후 저는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처분이 소개해주신 치과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좋았어요. 가장 좋았던 건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누구를 만나든, 퇴근 후에 어디를 가든, 몇 시에 집에 들어오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당연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물론 힘든 일도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빠듯했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고,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남편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던 때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어요. 그동안 왜 연락이 안 됐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모두들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며 응원해 주었어요. 몇 달 후 이혼 조정 신청을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별거 상태가 지속되고 가정폭력 기록이 있어서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생각보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48세에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정말 용감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전처분과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힘든 일이 있으면 격려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의 저에게 고맙다는 마음이 들어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했고 행동으로 옮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그 감옥 같은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의 제 삶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빠듯하고 혼자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이에요. 무엇보다 이제는 저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절대 예전처럼 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사랑과 통제를 구분할 줄 알고 제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48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어요. 아무리 깊은 늪에 빠져 있어도 용기를 낸다면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